두근이 영상툰. 저는 대학 선배가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저를 뽑아 쓰겠다고 해서 디자인 회사에 취업이 약속돼 있었어요. 그런데 선배 개인 사정으로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됐고, 저는 1년이나 비어있는 시간에 그냥 놀 수는 없으니 집 근처에 인쇄공장에 일하러 갔어요. 중소기업이다 보니 직원 숫자도 여공 9명에 사무실 직원 몇 명이 전부인 곳이었죠. 집 근처라 출퇴근이 15분에서 20분 내외로 가능했고, 식사도 제공이라 여러모로 괜찮았어요. 아무래도 공장이다 보니 위생적이지 못한 점만 빼면 잠깐 다닐 곳으로는 그럭저럭 괜찮았죠. 선배가 회사를 개업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개인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면서 하기에 충분할 만큼 힘들지 않은 일을 찾다 보니 업무도 고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만큼 보수도 작아 공장 노동이지만 최저시급만 겨우 챙기는 수준이었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미 직원들끼리 조금씩 그룹이 만들어져 있어서 끼어들기가 쉽지 않았고, 그나마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이모 한 분이 항상 혼자 식사하러 가시길래 같이 다니게 됐어요. 밥 먹는데 하루는 "저는 대학도 나왔다는 애가 이런 데 다니면 안 쪽팔리니?" "네?" "그렇잖아. 대학에서 뭘 배웠길래 이런 허드렛 일이나 하는 거야? 공장 다닐 거면 대학은 왜 갔냐? 취업처가 정돈될 때까지 잠시 이거 하면서 시간 보낸 거죠 뭐. 다들 그러다 공장이나 다니더라. 너라고 뭐 다르겠니? 에휴, 너희 부모님은 나라가 네 등록금 아까워서 어떡하냐? 딱 2번 밥 같이 먹고는 사람들이 왜 이 아주머니와 같이 안 다니는지를 한 번에 알겠더군요. 아니, 말을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1년 쉬면서 제대로 된 곳에 취직할 때까지 쉴 수도 있는데 몸쓰는 일이라도 하러 왔으면 칭찬해도 모자랄 판에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막말하는 게 진짜 너무 기분이 나쁘더군요. 다음 날부터 말도 섞지 않고 식사도 혼자서 했어요. 그랬더니 같이 일하는 언니들이 다가와 "저 사람이 뭐라 그랬길래 같이 안 다녀?" 그러기에 있었던 일을 말해줬더니 언니 중 한 명이 "나보고는 고등학교도 때려치울 만큼 멍청하면 이런 노가다나 해야지. 이딴 소리 하더니 기계 소리에 시끄러워서 좀 못 들을 때마다 하여튼 그 대가리로 무슨 일을 한다고 설치냐? 그냥 때려치워." 거리길래 짜증나서 난 저 사람이 말 걸어도 대답도 안 하잖아. 다들 그 이모를 싫어하더군요. 말을 그렇게 밉상스럽게 하는데 아무래도 좋은 감정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런 일을 겪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되면서 저의 공장 생활도 서서히 적응해 들어가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평화롭다면 평화롭게 집에서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준비해보고 가끔 선배에게 연락이 오면 창업 진행 상황도 듣곤 했어요. 그리고 개업 후에는 어떤 업무를 할지를 전달받아 프로젝트를 가정해 연습도 해보는 등 다양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렇게 마지막 날이 됐어요. 그 이모와는 상종도 하지 않고 있었다 보니 그만두는 날까지도 말하지 않았었는데, 그 마지막 날 하필 점심 식사 시간에 식당에 자리가 없어 마주 앉게 됐어요. "아이고, 우리 딸이 이제 고3인데 말이야. 아유, 내 아들은 너처럼 살지 말아야 할 텐데."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렇잖아. 어설픈 거 배운다고 대학 등록금 왕창 까먹고는 나와서 이런 노가다 같은 건 하고 있잖아." "아니, 그 노가다 이모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나는 다르지. 난 대학을 못 갔잖아. 너처럼 돈 낭비하고도 노가다나 하는 거랑은 좀 다르지." 하 참, 이모 말하는 거 듣고 자랐을 이모 딸이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어요. 이모 하는 거 보면 대학에 나가면 다행 같은데. "뭐? 야, 말 다 했어?" "그렇잖아요. 어디 대리모라도 써서 나온 거 아니면 이모 머리 그대로 갔을 텐데 잘해봐야 인쇄공장 노가다꾼이죠 뭐." "이거 진짜 이네. 당장 취소 안 해?" "먼저 개소리 떠들어놓고 뭘 취소해? 당신이나 나한테 사과해." 퇴직하는 날까지 헛소리하는 그 아줌마 덕에 못 참고 크게 싸우고는 반차 쓰고 그 길로 퇴사했어요. 선배네 회사에 들어가서는 깔끔한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는 만큼 인쇄공장에서 일하던 시절을 빠르게 잊고 지내게 됐었어요. 그런데 여주, 우리가 이번에 런칭한 캐릭터가 제법 잘 나가서
굿즈를 출시하려고 계획 중이거든? 너 예전에 일했다는 인쇄 공장 말이야. 거긴 좀 어때? 노트나 포스트잇 같은 거 만들어? 그런 것도 하기는 하죠. 인쇄 공장 치고는 큰 곳이라서 발주를 많이 해야 했던 것 같아요. 그건 괜찮을 것 같은데? 네가 볼 땐 어때? 거기 작업물 하잖아. 뭐 그런 건 없어? 납기일은 잘 지키는가? 내부자니까 좀 더 잘 알잖아. 새학기 주변으로는 성수기라 그때는 좀 피하는 게 아무래도 결과물을 더 빨리 받아낼 거예요. 잔업을 해서 맞추려고는 하는데 가끔 빵꾸 나서 주말에도 사무실 직원들이 기계 돌리곤 했거든요. 그것 말고는 색상계도 여러 종류 쓰는 공장이어서 아마 색이 이상하게 나온다거나 하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야, 이제 보니 여준호 전문가네. 그럼 너 업무 끝나면 같이 가보자. 사장님, 제가 퇴사할 때 거기 직원이랑 싸우고 반차 쓰고 퇴사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사장님께 자세히 말했는데 다 듣고는 별거 아니네. 그냥 따라 나서. 그러시더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도 샘플을 받아보고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며칠까지 샘플을 준비해드리면 될까요? 다음 달 1일까지면 충분할까요? 나여주 팀장이 저희 담당자인데 나 팀장 연락처는 아시죠? 네, 팀장님 번호는 그대로실까요? 네.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죠. 전 먼저 일어나 볼 테니까 나 팀장이 마무리해서 보고서 올려줘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아휴, 여주씨 성공했네. 우리 회사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대단해 진짜. 아휴, 뭐 그렇게 됐어요. 안 바쁘면 현장에 얼굴 비추고 갈래? 안 그래도 여주씨 나가고 친한씨랑 언니씨가 여주씨 보고 싶다를 입에 달고 살았어. 언니들 일하는데 방해되지 않나요? 괜찮아요? 아유, 뭐 그 정도야. 아니다, 여주. 뭐 좋은 곳이라고 여길 다 씌웠어. 이제 승진해서 고객사 팀장님이시란다. 아이고, 높으신 분이 돼서 왔네.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이렇게 높으신 분 돼서 올 줄은 꿈에도 모르고 딸내미 막내같이 안 되어야 하느니 하던 양반 어디 갔어? 안 되는 게 아니라 못 되는 거 아니야? 그 집 딸내미 대학 떨어져서 재수한다며. 몰라요. 난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서. 이모, 저 왔어요. 그래? 이따 가. 이따 가래. 얼굴이 새빨개져서 그냥 나가는 이모를 뒤로 한 채 다들 신나서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돌아왔어요. 샘플 수령할 때도 인쇄된 완성품을 받으러 갈 때도 일부러 꾸역꾸역 그곳으로 직접 찾아가 얼굴을 내비쳤어요. 언니들이 말하길 제가 다녀갈 때마다 그 이모는 놀림감이 된다더군요. 특히나 영업 과장님은 그 이모 앞에서 대놓고 저를 추켜 세워준다는데 민망한지 그럴 때마다 말없이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밖으로 나가버린대요. 가까이 살던 작은 아들이 결혼해 손자를 낳았어요. 허허허, 마냥 애 같던 게 어느새 이렇게 컸는지. 저희 내외는 남편이 소아과 의사였고 저도 아이를 돌보는 일을 했던 사람이라 둘 다 아이를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 손자가 태어나니 얼마나 예뻐 보였겠어요. 아들 내외가 어디 갈 일 있으면 맡아주고 출장이라도 간다면 며칠씩 집에서 돌봐주기도 하는 등 손자가 태어났을 때부터 다양하게 육아를 도와줘 왔죠. 젖병 소독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남편이 그날 바로 차를 몰고 나가 새 걸 사서 갖다 주고 분유값 하라고 한 달에 돈도 대략 100만 원 조금 더 되게 보내주는 등 경제적으로도 가능한 협력을 다 했죠. 솔직히 돈이 아깝진 않았어요. 할머니 된 입장에서 딱히 돈을 아껴서 더 이상 쓸 데도 없고 부부가 몇십 년간 벌어온 돈이 아이들 도와줄 만큼은 충분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아들 철없던 그대로 자랐는지 애아빠가 되고도 여전히 애 같더군요. 엄마, 우리 꼬망이 유치원비 안 들어왔더라? 아 참, 깜빡 잊어버렸네. 아빠 출장 일정이 바빴는데 엄마도 따라가야 했다 보니 정신이 없었다. 아 진짜, 그런 기본적인 걸 안 지켜주면 어떡해. 마누라가 애 하원시키러 갔다가 원장 선생님께 불려가서 쪽팔리게 한 소리 듣고 왔다잖아.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가 날짜 맞춰서 돈을 안 붙여주니까 우리한테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잖아. 유치원 선생님들도 다 보고 있는데 거기서 애엄마가 원장한테 싫은 소리 듣게 만들어야 했어? 기본적인 건 좀 말 안 해도 알아서 하자. 이게 왜 기본적인 거야? 내가 너희 아들 유치원비 내주는 게 당연한 거니? 내주기로 약속했으면 해주는 게 당연하지. 자기가 안 보내서 남이 쪽팔리게 한 소리 들었으면 미안하다 소리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는 뭐가 그렇게 당당해?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학창시절 친구들은 다들 인터넷 강의 재생하는 기계가 있는데 나만 거지같이 없어 하고 투정 부리던 시절과 하나도 변한 거 없이 내가 밖에 나가서 유치원비도 못 내는 거지 취급 받아야 해?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드는데 와, 얘한테는 내가 자기 아들 유치원비 내주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고 생각해보면 어린이집 다니던 시절엔 엄마, 왜 기저귀 결제 안 해놨어? 장바구니에 담아놓으면 바로바로 결제를 해줘야지. 애 기저귀 없어서 급하게 편의점에 뛰어갔다 왔잖아. 엄마, 꼬망이 옷을 뭐 이런 걸 사왔어? 백화점 브랜드는 고사하고 알만한 회사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디서 사온 거야? 이런 걸 애 입히라고? 지나서 생각해보니 얘는 애 아빠가 돼서도 나한테 연락하는 거라곤 이거 해달라 저거 왜 안 해줬냐 이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양육에 조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가구가 49%나 된다고 말하는 걸 보면 딱히 우리 집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지금까지 크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집 애들은 그렇다고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영어 유치원비, 방문교사 선생님 교육비, 식비, 옷값 다 내주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 남편에게 그런 말을 듣고 와 너무 속상하다 털어놨어요. 남편은 이놈 시키 고마운 줄을 몰라. 엄마가 신경 써서 챙겨주는 거 한두 번 빵꾸 나면 자기가 메꾸고 어른들 무슨 일 있는가 찾아와 물어봐야지. 뭐? 엄마가 돈 안 내서 지들이 쪽팔렸다? 그놈 그거 알아서 키우게 돈 한 푼 보내지 마 하고 남편도 노발대발하며 돈 보내지 말고 연락도 끊으라고 나오더군요. 정말로 그렇게 연락을 차단하고 그날 저녁 남편이 당신 마음도 상했을 텐데 둘이 한 며칠 여행이나 가지 그러며 갑작스럽게 집을 비우게 됐어요. 그렇게 한동안 집을 비우고 며칠간 이곳저곳 여행을 가게 됐어요. 신나게 놀고 돌아왔는데 아들 내외가 연락이 하도 안 되니까 집 대문에 편지를 써서 붙여놓고 갔더군요. 전화도 안 받고 집에 몇 번이나 찾아갔는데 없는지 나오질 않아서 편지 쓴다. 문자 한 통 딸랑 보내놓고 사라지면 어쩌자는 거냐? 이걸 보면 우리 집으로 작은 아들. 이 녀석 또 정신 못 차리고 이런 편지를 붙여놓은 걸 보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뻔히 보였어요. 남편은 편지를 다 읽자마자 찢어버리더니 출발하기 전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길래 니들 사는 집 다음 달까지 비워라. 세입자 받겠다. 으름장 놓고 갔더니 아주 똥줄이 바싹 탔나 보네. 그런 말을 하고 갔어? 언제? 여행 출발하는 차 안에서 그렇게 문자 보내고 폰 꺼버렸지. 그날 저녁에 퇴근 시간이 되자 총알같이 집을 찾아왔더군요. 따지고 들려고 쳐들어온 것 같은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 큰애도 집에 들어와 있고 분위기도 심상치 않으니 조용히 앉아서 입을 열더군요. 아니 엄마, 그거 한 소리 했다고 집을 비우라는 건 인간적으로 너무한 처사 아니야? 그건 너희 아빠가 그렇게 하시겠다고 정한 일이야. 애를 낳았을 때부터 분유값 다 안 해주고 애 옷값, 장난감, 어린이집비, 유치원비 다 우리 집에서 나갔는데 한 달 밀렸다고 사채업자라도 됐냐? 돈을 왜 안 보내줬느니 따지는 게 어처구니 없고 고마운 줄 모르는 애는 도와줄 필요 없다고 해주지도 말고 해준 거 다 돌려받으라시더라. 조카 분유값 유치원비를 엄마가 내줬다고? 지금까지 작은 집은 애한테 들어가는 거 거의 우리 집에서 다 나갔다 얘. 미쳤네. 얼마 전에 애 돌봐주다가 엄마 허리 아파서 병원 간다고 안 했어? 그것도 그랬지. 아무튼 아버지 결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이사 준비나 서둘러서 해.
아니, 그건 그래도 좀 너무하지. 교무실에 선생님도 여러 명 있는데 거기서 학원비 못 줬다고 창피당하고 왔으면 한 소리 할 만하잖아. 고작 그 정도 일인데 집에서 내쫓겠다는 건 정도가 너무 심하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껏 형님네는 애를 둘 키워도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비해 너희 집은 애를 우리가 키우다시피 했는데 그런 소리를 들은 게 나도 서운하고 아빠도 화가 많이 나셨더라. 너희 아들 유치원비 주던 걸로 큰 집에 애들 학원비 해주기로 아빠와 말을 맞췄고 형은 그 이야기 하려고 부른 거야. 아니, 애 유치원비가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거 갑자기 끊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애 바보로 키울 거야? 너는 일 안 하니? 월급으로 알아서 해. 형네들은 그런 거 없이도 똑똑하게 잘 컸는데 너희 애는 할아버지 할머니 연금 받아서 유치원 보내는 거 없으면 바보로 자랄 만큼 모자라니? 긴 말할 것 없어. 아버지 결정이니까 다른 말 하지 말고 이사 준비부터 서두르고 애 유치원은 비용이 문제면 다른 곳으로 옮겨. 며칠 지나고 나서 작은 아들 내외가 집을 찾아와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는데 남편은 엄마한테 용서받고 와. 안 그러면 그 집은 부동산에 내놓는다. 그렇게 돼서 이번엔 저한테 와서 싹싹 빌더군요. 아휴, 당연한 건 없다. 고마운 걸 모르면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 싫어하는 말과 함께 집에서 내쫓진 않겠으나 그 외에 도와주던 건 일절 끊기로 하고 마무리되었어요. 저는 가족이 다 따로 살았어요. 엄마 아빠는 제가 중학생 때 이혼을 하셨고 저는 엄마를 따라갔죠. 엄마는 제가 아빠를 찾아가는 걸 딱히 막지도 않으셨고 저와 아빠는 자주 만나왔어요. 그러다 세월이 흘러 제가 대학을 입학했을 때 엄마가 재혼하게 되었고 이번엔 아빠가 들어와서 살라고 하셔 아빠 집에서 잠깐 지내게 됐죠. 공무원인 아빠는 퇴근하시고는 아빠 방에서 주로 영화를 보셨고 주말마다 취미로 낚시를 가시거나 캠핑하러 다니시곤 했는데 같이 살 땐 아빠는 혼자 노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생각했었는데 한참 지나서 알게 된 게 오랫동안 떨어져 자란 딸이 아빠가 집에 있는 게 불편할까봐 일부러 자리를 피해주셨던 거였어요. 제가 독립하려 할 때 삼촌이 말해주셔서 처음 알게 됐죠. 그때 삼촌 말씀이 너희 아빠만한 딸 바보는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형님은 만나면 네 얘기뿐이야. 취직이 결정되고 혼자 독립해 나가 살게 되면서 아빠와는 다시 가끔 연락하며 지내게 됐어요. 하루는 전화가 와서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을 때 활짝 웃으시며 바쁠 텐데 별일도 아닌 일에 이렇게 병원을 다 찾아와. 밥은 먹고 다녀? 하시며 반겨주셨어요. 별일도 아닌 일.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아빠는 암에 걸리셨어요. 아빠가 저에게는 숨기시는 통에 할머니 전화를 받고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됐죠. 놀라서 주말에 또 찾아가니 또 밝게 웃으시며 요즘은 항암 치료가 잘 돼 있어서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러셨어요. 정말로 반년 넘게 아빠는 병원 생활을 하시면서 경과가 좋아지기도 하고 주말에 전화하면 이제 살만해져서 다음 주 중엔 병원 근처에 낚시나 하러 가려고 하시길래 그런 줄 알았죠. 그러다 갑자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어요. 급하게 장례식장으로 뛰어갔죠. 삼촌과 할머니, 고모들까지 모두 상복으로 갈아입고 조문을 받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밖에서부터 요란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와는 어떤... 누군가 했더니 딸내미구나.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저는 여주씨 아버지 와이프 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잠시만요. 삼촌, 저분이 아빠 부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빠가 새 장가를 들었어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형이 우리한테 이야기했겠지. 처음 듣는데? 나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도 오빠가 이혼하고부터 20년 동안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어. 다들 그렇게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간병인, 저 사람 너희 아빠 병원에 있을 때 간병해주던 간병인이야. 아니 어머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셔서 깜빡깜빡 하시나? 저번 주에도 찾아뵀잖아요. 뭘 찾아와? 내가 병원에 우리 아들 보러 갔을 때 보니 간병이니 간병도 안 하고 자리 비워서 안 소리했던 게 마지막으로 본 거 아니야? 아유, 그건 작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뭔 소리야 자꾸. 3일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우 진짜 이 할머니 치매 때문에 미치겠네. 이보세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이고, 결혼식도 못하고 호적에 못 올라간 것도 서러운데 이런 취급까지 받아야 한다니. 이렇게 못 살아. 자기야, 나도 데려가. 저기 일단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잠깐 나가서 이야기 좀 하시죠. 간신히 그 여자분을 달래 빈소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아버지가 입원했을 때 내가 간병했어요. 딸은 몇 번 안아봐서 잘 모르지. 병원 서류에 보호자란 애도 내가 서명 다 했고 지난 10년간 내가 배우자로 내조했는데 가족들이 나한테 이래도 돼? 10년이요? 그래요, 10년. 나랑 그 사람이 10년간 부부 사이였어요. 이상하네요. 10년 전에는 제가 아빠랑 같이 살 텐데. 집에는 딸이 있으니까 내 집에서 지냈던 거죠. 아무튼 그런 것보다 아버지가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 공무원 유족연금이 나올 텐데 그거라도 나랑 나눠와야 하지 않겠어? 네? 연금이요? 그래, 배우자인 나랑 딸인 네가 공평하게 분배해서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우리 가족들은 아무도 그쪽이 누군지 모르는데 연금을 나눠달라고요? 아빠 상도 안 끝났는데 다짜고짜 유족연금 이야기를 꺼내시는 건 너무 경우가 없네요. 방금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아가씨가 일을 복잡하게 만드네. 알았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두고 봐요. 그러고는 그 아줌마는 나갔어요. 얼마 후 그 아줌마가 나라에 우리 아빠와 사실혼 관계였다는 걸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더군요. 전화를 해봤더니 그 아줌마는 이건 내 일이지 아가씨는 상관없잖아요. 검사님이 알아서 잘 판단해 주실 거니까 두고 봐요. 그러더군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변호사님을 찾아갔어요. 저한테 소송을 건 게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원래 이 재판은 아버님께서 피고가 되셔야 하나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라에 제기가 된 겁니다. 자녀분은 피고 보조 참가 신청이라는 걸 통해 아버님을 대신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어요. 아버님이 안 계시니 따님이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걸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우선 주변인들께 연락해 결혼식이나 식사 자리 등이 있었는지 증언을 모으는 일부터 해서 주소지가 같은 곳으로 등록된 적이 있는가, 아버지께서 원고에 생활비를 지급한 적이 있는지, 원고가 고인의 장례비나 병원비를 납부한 적이 있는가, 이 정도를 증거로 제출하면 될 듯하군요. 그렇게 저는 아빠 친구분, 삼촌, 직장 상사분 등등께 연락드려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증언을 얻었어요. 다들 너희 아빠는 만나면 네 이야기뿐이었어. 여자 자체에 관심이 없었지. 모임 좋아하는 그 친구가 회사에 부부동반 모임에 참가를 못한다고 아쉬워할 정도로 그 친구는 짝이 없었어요. 역시나 재혼할 아내라는 사람을 소개받거나 알고 지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거기다 같은 곳에 살았던 적이 없고 병원비, 생활비, 장례비 등등 금전적으로 전혀 연관이 없는 사이라는 것도 모두 증거로 모아서 재판하는 곳에 보내게 됐어요. 아줌마 쪽에서도 증언이랍시고 아주머니 친구분 몇 명이 아빠를 만난 적이 있다느니 이러쿵 저러쿵 꾸며내서 똑같이 재판부에 제출했나 본데, 그래봤자 그 아줌마의 거짓말이 다 들통이 났기 때문에 기각됐어요. 그러고는 바로 그 아줌마는 사기죄, 거짓말로 증언을 만들어서 그 아줌마에게 협력했던 아줌마 친구들은 위증죄라는 걸로 다 고소해버렸죠. 얼마 안 있어 전화가 와서는 아가씨 잘못했으니까 이거 취하 좀 해줘. 우리 다 같이 죽게 생겼어. 하고 싹싹 빌더군요. 그러나 저는 용서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전화는 끊고 번호는 차단해버렸어요.